성격 심리학은 심리학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분투라는 사람이 처음에 출발시켰고, 이 사람이 1879년에 출범을 시킨 거기 때문에 역사가 다른 학문처럼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심리학은 철학에서 분리했는데 철학과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연구 방법론은 자연과학적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실험. 이 실험을 하려면 이제 측정이라는 게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실험이라는 거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리는 뭔가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독립변인과 정속변인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증명을 해야 되는, 가설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학문으로 출범을 시킨 거고요. 성격이라는 단어를 어, 어떤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옮겨서 이용했던 사람은 이제 이 고돈 올퍼트인데 두 형제가 다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올퍼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핵심은 환경이라는 거에 대치되는 게 개인이거든요. 환경과 개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개인이죠. 개인이 환경에 어떤 적응을 하는 나름의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방법론 속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엮여져 있는 거. 이거를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사이콜로지컬한 것뿐만이 아니라 피지컬한 것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신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하는 게 심신이 분리되어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있죠. 분리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몸이 아프다와 동의어요. 내가 신체적으로 뭐 피부가 아프고 이러진 않아도 내분비 계열이나 호르몬이 뭔가 비정상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어떤 다이나믹하고 뭔가 복합적인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퍼스널리티의 용어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세요. 이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 정의를 해놨어요. 과거의 고전적 정의를 보면요. 세상, with the world, 세상과 상호작용, 인터랙션. 사람이면 인터퍼스널이겠지만 포괄적인 세상이니까 인터랙션이겠죠. 그 인터랙션을 하는데 어떤 스타일인데 제너럴한 스타일, 하나하나에 세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스타일이 환경과의 접점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성격이라고 했던 건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환경과 어떤 개체가 서로 마주보고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이건 맞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across time, 시간이 흘러서 또는 상황이 바뀌어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비교적 일관되거나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더라. 이거는 뭐 동의할 수 있는데요. 아니, 결혼식장에서 행동하고 장례식장에서 행동이 동일하냐? 이런 문제예요. 상황이잖아요. 결혼식장이라는 상황과 장례식장이라는 상황이 동일하냐? 그래서 이제 자기 성격 조율을 못 해갖고 욕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웃고 떠들고 밝은 사람이 장례식장 가갖고 긴장 안 하고 상주하고 저라면요. 바로 빵긋 웃고 포옹하면서 막 기쁘게 악수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장례식장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도 되면 이 말이 맞죠.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성격을 내보이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좀 찡그리려고 하고 입도 다물고 그냥 말을 좀 아끼려고 하죠. 잘못 말했다가 자기 본능이 튀어나가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학술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상황을 관계치 않고 계속 동일한 속성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문제로 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장 강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이제 미셸이라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60년대에 존재했던 심리검사라는 게 조잡한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재본 거죠. 안정적이냐. 어느 시점에 재보고 동일한 사람한테 몇 달 뒤에 재봤더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네 정의에 맞지 않다.
자기는 내부 사람인데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리 검사의 조잡성을 비난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이제 비화가 돼가지고 사회심리학자에 동의한 것처럼 이제 되는데, 사회심리학자는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성격이란 내적인 동기적 요인은 없다. 상황, 환경을 어떻게 통제하고 상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회심리학자거든요. 초기 사회심리학자. 이 초기 사회심리학자들이 주로 이제 어떤 행위를 많이 했냐면요. 실험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카드는 선분이 하나밖에 노출이 안 돼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A, B, C라고 해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하나짜리 선분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A, B, C 중에 어느 게 처음 본 카드의 선분과 높이가 같으냐를 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특수 상황으로 만드느냐면 다수 속에서 물어요. 근데 다수가 이미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진짜 피험자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6명이잖아요. 그럼 6명 중에 앞에 5명은 이미 짜고 치는 피험자들. 이걸 스투지라고 그러거든요. 미리 이제 약속이 된 피험자 노릇 역할하는 사람이고 진짜는 6번째 사람인데, 자, 엉터리 대답을 유도해요. 자, 선분을 미리 봤는데 그것과 동일한 선분을 골라라. A, B, C, B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좀 눈이 좀 뭐 잘못됐나? 엉뚱한 대답 안 해. 근데 두 번째도 B, 세 번째도 B.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뭘 잘못 봤나? 계속 B, B. 결국엔 나까지 왔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럼 이제 여러 형태가 있겠죠. 속으로는 욕하면서 할 수 없이 나도 B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욕한다는 건 난 다른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역할을 했다가 무언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B라고 내 던지는 사람. 아니면 진짜로 B가 똑같다고 느끼면서 B라고 던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B라고 얘기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게 높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동조, 컨펌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갔을 때 다수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죠. 비행기 처음 탔어요. 비행기 처음 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짐을 들고 가서 저 선반 위에다 놓고 막 뭔가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도 따라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을 가는데 누가 보니까 어디로 해서 화장실 이상하게 열더라. 이 화장실은 보통 이렇게 열잖아요. 비행기 화장실 이렇게 당겨야 돼. 카텐처럼. 그런 거 보고 배우고. 그런 기능을 컨퍼미티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그렇게 거칠고 힘든 것도 당연히 그냥 한단 말이에요. 다수가 하니까. 사회를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중에 이게 동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보면 개성은 없다, 성격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무리스럽게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밀그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오비디언스라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복종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맹종이라는 말로 하는 수가 있거든요. 맹종. 맹종은 이제 뭐냐면 뭔가 이렇게 시키면 한다예요. 생각 안 하고 개인적인 뭐 가치관이나 생각 안 하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밀그람의 사람이 유태인인데 그 예일 대학에 근무를 하면서 이 실험을 해서 유태인을 많이 죽였던 홀로코스트의 주연들, 게스타포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인이 아닌데 보통 사람인데 우리를 죽였다라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지역사회 신문에다가 그 참여자의 어떤 인종을 구분해요. 백인이어야 된다. 나이도 지정해요. 40대 이후여야 된다. 중년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비용을 이제 얘기하죠. 뭐 하루 몇 시간을 하면 얼마가 나간다. 근데 이제 실험의 제목은 체벌이.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게 학습에 미치는 효과다. 그래서 약간의 불쾌한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적정한 사람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시간과 날짜를 오게 해요. 그러면 이제 대기실에 가면 항상 두 사람이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이미 짜고 만나는 가짜 피험자예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연극 배우인데 이 사람은 주 역할이 요 학습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피험자는 이 티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처 자리란 뭐냐면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익스페리먼터는 이미 그 알바로 고용을 해서 이 실험실을 그냥 관리하는 역할인데 딱 두 마디밖에 못해요. 계속하세요.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질 테니 계속하세요. 이 두 마디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구도를 어떻게 짰냐면 처음에 오면 자, 이제 자연스럽게 찌뽑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학습자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결정합시다 이래놓고 찌뽑기에는 전부 다가 선생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가짜는 자기는 이제 학습자라고 그래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분리해서 벽을 사이에 두고 앉고 이제 몸에다가 여러 가지 전기 장치를 걸어요. 팔목에다가 약간 밴드 감고 여기 손끝에 전기 자극을 통할 수 있게끔 뭔가 밴드지 붙이고 그래서 옆에 보면 이런 이제 전기를 줄 수 있는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기자재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처음은 15, 그 다음이 30, 45 쭉 가서 마지막이 몇 볼트냐? 450이에요. 450볼트. 요 근래 내가 전기를 한번 만져봤는데 220볼트 잠깐 하는 건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잠깐이 아닐 땐 대단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450이면 경험을 안 해봐서 함부로 말은 못 하겠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이제 이런 거죠. 구도는 이런 거죠. 자, 선생님한테 문제 리스트를 주고 상대가 답을 하게 하는데 상대는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틀릴 때마다 이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항을 이제 한 개 틀릴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한 10개 틀리면 이건 이제 100볼트가 넘어가는 거예요. 200이 넘어가고. 이럴 때 대단히 갈등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250이 넘어가면요. 이거 해야 되나? 갈등이 일어나요. 내부적인 자기 이제 신경계 강도에 따라서 마음 약한 사람은 빨리 일어날 거고 좀 독한 사람은 좀 많은 강도를 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면서 물을 거고 물어요. 물으면 익스페리먼터가 딱 처음에는 그 말이에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막 너무 고민하고 두 번째 또 물어요.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질 테니 계속 하세요. 자, 이게 이제 화면에 나와요. 네. 요게 이제 가짜 학습자고요. 네. 가짜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진짜 피험자인데 이제 고뇌가 오는 거죠. 아, 계속 주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네. 그다음 이제 계속 하려니까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틀리니 이거 이제 300볼트가 넘어가는데 이거 해야 돼. 아까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던데 이러면서 이제 고뇌에 빠지는데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질 테니 계속하세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전문가들이 이제 사전에 서베이를 했을 때 예측을 해보라고 했더니 1% 미만으로 450을 누를 거다 이랬는데요. 엄청 많은 프로테지가 눌러요. 한 68%.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원래대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퍼센티지로 환원하면요. 68 이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게스타포를 악마화하고 있는데 거길 나치가 워낙 나쁜 새끼여서 저렇다 이랬는데 이 논리는 뭐냐면 옆집 아저씨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겪어보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우리처럼 전쟁을 겪어본 그 민족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웃들의 배신, 멀쩡하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공감이 가는데 세계적인 이런 사람들은 나치에 대한 공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밀그람을 막 욕하기 시작해요. 그 나치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그람이 나중에 되게 불행하게 죽어요. 예일대학 정교수가 돼보지 못하고 사람들 여론에 시달리다 병으로 죽어요. 이 실험이 대단히 무서운 실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고 선한 게 없다. 옆집 아저씨가 바로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이거를 진짜로 실제로 증명해버린 이 현실이 있죠. 아이만이 사실은 홀로코스트 집행자였는데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요. 모사드한테.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죠. 근데 이 사건이 대단히 큰 사건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언론이 모두 다 이스라엘 법정에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TV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도 철학자이고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끼어 있었어요. 여러 이제 전문가 그룹 중에.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소리를 해요. 악의 평범성. 아이만이 악마이길 바랐는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아이만은 성실하고 조직에 충성했을 뿐 어떤 병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대중들은 분노하고 전문가들은 비난받고. 그게 영화로 나왔죠. 음, 영화로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그 제목으로 추적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를 자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제 71년도 실험은 더 웃겨요. 웃긴다기보다 더 비극적이에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나중에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왼쪽은 실험이에요. 오른쪽은 현실이에요. 왼쪽은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그 해군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프로젝트가 아주 단순했어요. 죄수하고 간수의 심리적인 어떤 차이를 연구를 해달라. 그러니까 해군에서는 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기간이 2주예요. 2주를 감옥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비용은 꽤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때는 제한이 누구냐면 20대 중후반이어야 돼요. 대학생 그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71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반전 데모가 상시 많이 열렸고 또 이제 그 시대 정신이 히피들도 많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감옥에 가는 걸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막 경찰한테 잡혀가고 반전 데모하다가 뭐 구치소 좀 갔다 오면 뭐 그냥 재밌는 경험했다고 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2주짜리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해야 되는 이 사람이 광고를 딱 붙였더니 엄청 지원을 많이 한 거예요. 구치소 갈 건데 예행 연습 한번 해보자. 떤 심정인지. 그래서 왕창 모이니까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상당히 정밀하게 한 거죠. 그 기준은 뭐냐? 건강한 사람을 뽑자. 건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한 거예요. 법정으로부터 감옥에까지 가고 감옥에서 어떤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것까지 다 전제를 해서 변호사를 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출발을 해요. 근데 리얼리티를 이제 북돋기 위해서 지역 경찰하고 협력을 합니다. 자, 우선 감옥은 스탠포드 대학 내에 빈 건물을 이용했어요. 심리학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빈 건물을 감옥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 안에 눈에 안 띄게 오디오, 비디오를 다 찍었고요. 오디오를 녹음하고 비디오를 찍었고요. 총괄 감독은 짐바르도라는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겉으로 드러난 소장은 박사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간수는 24명 중에 12명이 걸렸는데 이거 진짜 찌뽑기했어요. 랜덤으로. 12명은 그냥 24시간 살아야 돼요. 2주를. 그런데 이제 차이를 두죠. 간수들은 3교대니까 12명이 4, 32로 나누죠. 4명씩 3교대. 그 다음에 간수한테는 제복을 주고요. 선글라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광봉 비슷한 것도 주고요. 그 다음에 밧줄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호루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수는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쓰여서 위생상 뭐 머리 빠지고 이런 걸 방지한 거예요. 옷은 그냥 군대 말로 하면 판초위 하나만 머리에 푹 둘러쓰면 전체가 그냥 원피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버만 있어서 이름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가 딱 걸리는데 1일차부터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킬킬거리고 장난을 해요. 야, 뭐 복장 좋네. 아, 선글라스 멋있네. 막 이러면 이제 간수 역할놀이를 처음에는 하죠. 야, 조용히 해. 뭐 이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첫날 밤이 됐는데 상당히 심각한 예비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깐죽거리니까 죄수들이 간수들 깐에는 또 그걸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뭔가 벌칙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독방에 막 집어넣고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상승 무드가 돼서 이틀째부터는 진짜 감방처럼 된 거예요. 서로 막 접대감도 일어나고. 음. 그래서 이게 6일까지 이제 가고 있었는데 6일쯤 되기 직전에 한 사람이 브렉다운이 돼요. 이거 못 견뎌가지고 간수가 아니고 죄수 중에. 근데 아까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서 뭐 원하면 나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자기는 체험을 철저히 해보겠다는 마음인지 뭔지 안 나가요. 근데 6일까지 갔으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됐겠죠.
간수들은 간수대로 진짜 간수가 돼 있고 완장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죄수는 죄수대로 또 이제 피해자 의식이 있어가지고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막 덤비고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자 이러는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어요. 6일차에 짐바르도가 그때 사귀던 애인이 왔는데 이 사람도 사회심리학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는 이 장면들은 도대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에 가 있다고 보는 건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던 연인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과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최종적으로 당신이 변했다. 이걸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변했다. 나 당신하고 결혼할 거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 이러고 6일차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짐바르도가 이제 짐바르도도 충격을 본 거예요. 내가 변했다. 그 애인이 자기를 알고 있었던 어떤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변했다 이 소리를 하고 보니까 이 충격받아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면서 되돌아본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다 있어요. 루시퍼 이펙트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거의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루시퍼는 그거예요. 원래 천사인데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약이 올라가고 악마 노릇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 속에 이 6일간의 기록이 분단위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록이에요. 뭐 어떤 소설도 아니고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짐바르도가 결단을 내려요. 실험을 중단합니다. 근데 그 6일까지만 기록을 가지고도 BBC는 다큐를 제작했고 영화 제작자는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한때 이게 이제 센세이셔널한 소재였거든요. 미군이 이제 이라크를 침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죠. 정보 가치가 높은 민간인들이 많은데 이 민간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불개하고 싶은데 이걸 시스템을 조작한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간수들은 대단히 건전한 사람들이 간수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관리 감독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꽤 건강하고 정직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청년으로 살던 사람들이 간수가 됐는데 CIA는 이걸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뭔가 무료한 거예요. 지겹고. 근데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완장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장난들을 치는 거죠. 뭐 우리가 말이 통하면 여러 가지 장난을 치겠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뭐 협박 공갈을 하는 거죠. 뭐 이상하게 전기끈하고 막 이어서 몸에다가 연결해 놓고 너 이 자세를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아주 고약한 자세 있잖아요. 상황을 파악 못하게 앞에다가 봉지 씌워 놓고 너 이 자세를 푸는 순간 감전이 돼서 죽는다. 그 다음에 개주를 목에다 걸고 막 심심하니까 막 질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고문 장치를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피부를 막 집게로 뜯어내고 이런 행위를 재미삼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불구가 된 사람도 있었고 이런 행위를 장난삼아 한 거예요. 계속 감옥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벗어나려니까 이제 신문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빨리 정보 가치가 높은 걸 불어서 여기서 한시 앞에 탈출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내부자가 직화로 이걸 몰래 찍어서 언론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 지금 구글에 치면 아부그라이브라는 단어를 치면 이 사진이 떠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의 분노는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간수를 했던 청년들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법 체제라는 게 개인한테 벌을 주는 거거든요. 네, 법은 대부분 개인한테 벌을 줘요. 시스템에 벌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의 병사들을 재판에 넘겨요.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짐바르도가 나타나요. 짐바르도가 그 병사들의 변호인단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시스템의 죄를 물어라. 그렇다 그러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한테 죄를 물어라. 그때 국무장관이 럼즈펠드다. 럼즈펠드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짐바르도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 법 체계는 개인한테 죄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시스템을 쥐고 있는 럼즈펠드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개인 병사들만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원래 지역사회 가서 수소문해보고 알아보면 정말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미 평가가 나 있는데 특정 상황에 밀어넣으면 말도 아닌 잔혹한 행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험사회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 기능을 못한다는 거지. 상황이 왕이라는 거지. 어떤 시츄에이션이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심리학들은 이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황의 힘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말거리를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격심리학자들은 설탕이 없는 거예요. 설탕이 없는 거예요. 성격심리학자들은 내적으로 있는 게 상황에 무관하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압도를 해버리니까 심리학에서 성격심리학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격심리학자들은 거의 숨을 못 쉬고 살았던 시절이 1937년 이후에 잘 나가다가 실제로는 사회심리학에 눌려버려요.